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저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건 뭔지를 묻고 또 되묻는 나이가 되었지만 되돌아보면 내 삶의 어느 순간은 정말 살아있는 게 신기했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세 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시장에서 새벽부터 야채를 빨러 다니셨고 아버지는 지방까지 다니는 트럭 운전 기사였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한 상에 둘러앉아 찌개를 함께 떠먹고 비 오는 날엔 장사 끝나고 들어오신 어머니와 따뜻한 부침개의 하나로 웃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부터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과 항암 치료가 이어지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땐 암보험은커녕 건강보험료도 연체되기 일쑤였고 중증 환자 감면 제도도 모든 약값을 커버하진 못했죠. 가족 중 누군가는 병원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학교를 쉬고 간병을 맡은 건 저였습니다. 처음엔 간호사 선생님들 사이에 낯가림을 하며 침대 옆에 서 있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링거 교체 타이밍이며 식사량 체크까지 어머니의 하루를 온전히 감당하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만 했습니다. 매일 병원 복도에서 자고 새벽엔 집에 들러 동생들 밥을 해두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던 시간들. 전 그 시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시절. 가장으로 고군분투하던 아버지는 더 많은 운행을 해야 했습니다. 지방을 하루에 몇 바퀴씩 돌며 과적 트럭까지 운전했고 밤을 꼴딱 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사라질 듯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쳤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누군가를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무단횡단이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었고 그 길은 평소에도 어두워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힘든 곳이었죠. 하지만 피해자는 녹색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넜다고 말했고 그 외엔 아무런 목격자도 CCTV도 블랙박스도 없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아버지를 입건했고 저희 가족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입원한 피해자 측은 계속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병원비를 포함해 수천만 원이 오고 갔습니다. 아버지의 트럭은 압류됐고 어머니의 치료비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희는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듯 나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비가 오면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던 그 집에서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숨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간병을 하며 남동생들까지 챙겨야 했고 도시락 대신 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주신 영양크림 하나에 눈물이 날 만큼 감정은 바닥났고 마음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만 전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사라질까 봐서요. 죽을 수는 없어서 살아야 했던 시절. 사람들은 자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기를 버텼냐고.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버틴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흘러갔어요. 그 안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암투병 이후로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항암 치료의 여파는 몸 곳곳에 남아 있었고 체력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죠. 그래도 그분은 삶을 붙잡고 버티셨습니다. 주변 시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이 도매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셔서 채소 박스 정리나 손질을 도우며 얼마간의 돈을 받아오셨습니다. 이 돈이면 그래도 내 동생들 우유는 살 수 있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며 종이봉투를 저에게 새울며시 내미실 때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감사해서가 아니라 죄송해서. 저는 복학을 했습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으면 뭔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매점으로 달려가 알바를 뛰었고 틈틈이 과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체중이 빠지고 피로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다가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바로 격리 입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나는 무너지고 있구나. 도망치듯 자퇴를 했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홀가분한 마음까지 들었던 걸 보면 이미 모든 걸 체념하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6개월간의 투병 생활, 약은 독했고 음식은 입에 들어가지 않았고 밤이 되면 아버지 걱정과 어머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우리 가족은 바닥을 기고 있을 테니까요. 그 무렵 아버지는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수하셨고 곧 풀려날 거다 라던 경찰의 말과 달리 수사는 길어졌고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감 생활은 그분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크게 무너졌고 치매 초기 증상 같은 반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하나에 서명도 힘겨워하고 조사 일정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으며 어디서 무슨 말을 해야 하냐며 손을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 우리는 목격자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없는 돈에 플래카드를 만들고 신호등 앞에서 서 있던 행인에게 붙들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한 사람을 찾았는데 믿고 싶지 않은 말을 하더군요. 초록불이었어요. 피해자 말이 맞아요.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 말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뻔뻔한 분이 아닙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밥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못하면서도 손에 묻은 기름때만은 매일 닦아내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신호를 위반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은 목격자의 말 하나로 쉽게 기울어졌고 저희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더 억울했던 건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합의금 액수를 흥정하듯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깨가 골절됐고 팔이 부러졌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원래 2주 진단 나오는 건데 하며 수군거렸죠. 입원비는 늘어나고 소송은 지연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지옥 같던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기적처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술김에 헛소리를 한 겁니다. 그날 신호가 바뀐 건 나도 알았지. 근데 뭐 어쩌라고.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담당 주치의에게 전달했고 그 사실이 수사팀에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다시 소환했고 거짓말을 하다 결국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그날 그는 술을 마시고 빨간불에 가까운 노란불에 건넜고 그 순간 신호가 바뀌면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공소권 없음 등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석방되었고 저희 가족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합의금은 무효가 되었고 저희는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 우리 가족이 겪은 이 시간은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법은 현실을 모두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 대신 살아남는 것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는 풀려났고 어머니는 하루하루 손주를 보며 웃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세상을 마주 볼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 없어 살아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내는 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도 한동안은 정신이 멍했습니다. 아버지는 겨우 빠져나오셨고 어머니도 병세가 조금 나아지셨지만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그 인간,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사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술 마시고 무단횡단한 거 뻔히 알면서도 신호 지켰다고 거짓말해 놓고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병원에서는 깔깔대며 그날 술 마셔서 헷갈렸다고 얘기했다죠. 그 얘기 듣던 날 손이 덜덜 떨려서 밥 숟가락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상대로 민사소송 걸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셨습니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힘 빠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놈이 우릴 사람 취급 안 했잖느냐. 그래, 하자. 그냥은 못 넘긴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법원을 향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물론이고 아버지 구속으로 생긴 손실, 명예훼손, 건강 악화까지 모두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사건 경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검사 조서, 병원 관계자, 진술 녹취, 당시 진료 기록, 아버지의 수감 내역까지 전부 들고 갔습니다. 변호사님이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군요. 이 정도면 위자료로 7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는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며칠 뒤 그 인간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할 겁니까?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그만 좀 하시죠.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한테 일이 닥치니까 그제야 그만하자는 거였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 인생이 부서진 건 생각도 안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람 마음 다 치유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의는 살아있단 걸 보여줘야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그 인간이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작고 느리지만 확실한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재판 당일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 얼굴에선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셨다는 진술이 병원 진술 녹취와 검사 조서에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더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신호는 지켰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저는 절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신호 바뀐 걸 몰랐다고 말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건 그냥 아파서 헛소리 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 혼잣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니. 우리 아버지는 자존심이고 건강이고 다 잃고 나왔는데 저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는 한 번도 저희 가족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인 변호인이 합의 의사는 없느냐고 묻자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벌써 충분히 보상받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그게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구속되고 어머니가 병세 악화로 쓰러지고 제가 학교를 포기하고 지옥 같은 1년을 살아낸
그 모든 고통에 붙인 값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분노는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고 진실을 바로잡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민사재판은 3번의 공판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은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신적 손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할 것. 금액이 저희가 청구한 것보다 줄긴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법원이 피해자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 근처 주점에서 내가 교통사고로 인생 망할 뻔했지만 결국 돈 안 물고 끝냈다 고 떠벌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고 주점 직원이 피해자의 발언을 녹음해서 SNS에 올리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고 내놓고도 피해자 행세하며 위자료도 안 물고 버틴 인간이 있다. 법망 빠져나갔다고 자랑하는 뻔뻔한 남자. 진짜 피해자는 트럭 운전 기사와 가족이었다. 댓글엔 수백 개의 비난이 쏟아졌고 그 사람은 다니던 회사에서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지역사회에도 소문이 퍼져서 주민센터에 민원까지 들어왔다더군요. 심지어 예전에 병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직원 한 명이 익명으로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병원에서 합의금 올리자고 먼저 얘기했어요. 간호사 앞에서. 그때 전 그걸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서서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늦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수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히고 망가졌던 우리 가족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돌린 셈이었고 거짓으로 올라섰던 사람은 결국 그만한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어머니 약타러 병원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 노점에서 군고구마 냄새가 솔솔 올라오길래 하나 사서 따뜻하게 손을 녹이며 걸었죠. 그런데 맞은편에서 허름한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낡은 점퍼, 해진 청바지, 온몸에 묻은 먼지와 꾀죄죄한 기름때.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또 어디서 잠자리를 잃은 누군가겠거니 하고 스쳐 지나가려던 찰나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 기억하죠? 나예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 목소리, 그 인간. 우리 아버지를 구치소에 보내놓고도 반성 한번 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꺼지고 입가는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마르고 손등은 부르튼 데다 갈라진 피딱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놀라기도 전에 혐오감이 확 밀려왔고 그 다음엔 왠지 모르게 기묘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고요. 그날 이후론 다 무너졌어요. 일자리도, 가족도, 사람들도.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걸 흘리며 중얼대는 모습이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본인이 만든 결과니까요. 거짓으로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니까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군고구마 봉지를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배는 채우고 다니세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흐느낌은 솔직히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인과응보고 이게 정의입니다. 세상이 한 번은 무너졌던 우리 가족에게도 조금은 공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꺼내기도 싫었고 굳이 우리가 더럽힐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밥 한 숟갈에 담긴 평온함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